네, 우리도 그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우리 잠시 우리 최광호 선생님이 준비하신 연주를 한 곡 들으신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이웃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바른 호칭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과연 어떻게 불러야 바른 호칭일까요?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장애인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장애우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 말이 틀린 거죠? 네, 장애우는 버릇자니까 장애 친구라고 부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버릇자 물론 좋은 의미인데요. 우리 주변에 그 장애인들이 연령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장애우 누구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또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장애우라고 또 지칭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누군가 저한테 장애우 신지선 씨라고 불렀을 때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분의 친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장애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는 뭐 아시다시피 자자가 논자재거든요. 그래서 장애자라는 표현보다 장애인이 네, 바른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정답일까요? 알고 계시나요? 비장애인, 일반인, 정상인. 네, 맞습니다. 비장애인이 정답이죠. 일반인, 정상인은 그럼 왜 틀린 말일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만약에 일반인이 맞는 말이면요. 저희 장애인들은 특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특수한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외계에서 온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정상인이 정답이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비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장애를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상인도 틀린 말이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비장애인으로 불러야 맞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15가지 장애 유형 중에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오늘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에티켓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지체장애는 뭐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형상 다 표가 나잖아요. 저처럼 저도 지체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말하는데 보통 크게 뭐 4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은 몸의 일부죠. 이런 보장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율을 보시면 장애 유형 중에 가장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장애인 분들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에티켓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같이 뭐 밥을 먹으러 가거나 여러 가지 같이 활동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거나 이런 분들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볼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성에 있어서 우리 지체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전동 휠체어를 타는데 이걸 타고 잘 지나가다가 앞에 턱이 있으면 제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장애를 느껴요. 하지만 턱이 없는 대신 경사로가 잘 되어 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장애를 못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체장애인분들과 같이 생활을 할 때는 접근성을 가장 먼저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조기구를 많이 사용하시죠. 뭐 휠체어, 목발 뭐 이런 것들 사용하는데, 보조기구를 장애인들의 그 몸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맞는데요. 이거 분리를 해서 자꾸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가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휠체어에 이제 앉아 계신 분이 잠시 의자에 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휠체어는 그분이 몸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휠체어를 잠깐 멀리 갖다 놓는다거나 마음대로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잠깐 갖다 놔야 될 때는 꼭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언제 어느 때 이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이거 갑자기 허락도 없이 먼 데 갖다 놓거나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장구는 신체 일부와 똑같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세요. 이거는 어느 장애 유형이나 다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장애가 나올까요? 시각장애. 혹시 주변에서 많이 보셨나요? 이런 뭐 백내장, 녹내장, 뭐 이물질들의 침입 등으로 인해서 시각 손상에 시각 손상 장애를 입게 되는 건데, 이제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입니다. 시각장애 하면 뭐 또 전맹, 전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분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맹인 분들은 소수고요. 대부분 뭐 저시력이나 약시나, 그래서 뭐 빛을 감지하거나 뭐 약간 윤곽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저시력 장애인분이 더 많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과 또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에티켓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그 입장이 되어 보세요. 내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설명을 요청했을 때 그 설명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대충 설명하면 우리는 보이니까 대충 설명해도 알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물어봤을 때도, 예를 들면 뭐 무슨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봤을 때 왼쪽으로 가셔서요, 저만큼 가셔서요, 뭐 돌아가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오른쪽으로 10발자국, 예를 들면 왼쪽으로 뭐 10m,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청각장애. 혹시 주변에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을 보셨나요? 이분들은 거의 그 외관상 이분들이 대화를 하지 않을 때 말고는 우리가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수어로 보통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전혀 듣지 못하거나 조금 어떤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이 있습니다. 수어나 또 보청기를 사용하시거나 또 필담을 사용하시거나 또 구화라고 하죠. 입모양을 보고 대화를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대할 때는 이분들은 어떤 의사소통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지 먼저 알고 대하는 게 더 소통에 문제가 없겠죠. 자, 에티켓을 한번 볼까요? 네, 대화를 할 때는 일단은 표정이나 몸짓이 되게 커야 돼요. 그분들 일단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될 수 있으면 크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또 그 회사에서 만약에 같이 근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회사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들리니까 무슨 광고나 어떤 뭐 안내방송 나올 때 다 듣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들리지가 않으니까 이분들이 같이 만약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불편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전광판, 광고판 이런 것들이 꼭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 하는 모든 것들이 문자로 다 보여서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듣는 데 있어서는 불편하시지만 보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적장애, 네. 옛날에는 이 지적장애를 정신지체라고 불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적장애로 이제 말을 바꿔서 부르기로 했는데,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해서 생활 능력이 저하되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경우를 이제 지적장애라고 규정을 하는데, 적절한 교육, 반복 훈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서 이해하고 한 번만 보면 바로 습득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한 번만으로는 힘들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장애 특성상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생활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요, 걷지 못하니까 이걸 타는 거잖아요. 제가 걸을 수 있으면 이거 안 타잖아요. 일부러 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장애인들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생활하실 때는 특히나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티켓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분들은 좀 볼 때 뭐 되게 애기같이 행동할 수도 있고요. 언어 표현이 조금 더디다 보니까 대부분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무조건 반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연령대에 맞게 네, 존칭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의사 존중을 해 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중요합니다. 네, 한 번으로는 알아듣기 힘들고 습득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또 쉬운 말로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같이 직장 생활을 한다,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걸 알려주실 때는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렇게 자세하게 또 쉬운 표현으로 천천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폐성 장애 굉장히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장애예요. 이제 발달 장애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특징적인 거라면 눈 마주치기를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또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특성을 보이시는데, 세 가지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호작용, 결함, 또 한 가지에 또 집착하는 거, 그리고 특정 행동을 또 반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생활을 하실 때는 충분한 설명, 네,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미리 연습, 예행 연습 같은 게 필요한데요. 그 에티켓을 잠깐 보시면 어떤 낯선 장소나 낯선 사람, 예측치 못한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은 그냥 약간 낯설다 뭐 이런 정도로만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은 굉장히 또 두려움을 느끼시고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미리 또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또 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데, 뭐 동계산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같이 동행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못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분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훨씬 더 잘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